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도로 향한 이재명 후보는 4.3 사건 재발은 안 된다며 국가폭력 문제를 거론했고,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정치 고향인 경기도 부천으로 향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았죠. 네, 이재명 후보는 연설에서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지난해 12.3 계엄을 세 번째 4.3 사건이라 빗대며 이번 대선은 이를 청산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유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4.3이 5.18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의 바로 분기점,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앞선 당 차원의 선거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 논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마치 화답하듯 부정선거 의혹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며 이 대선 결과를 내란으로 몰고 가려는 사전 작업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외연 확장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김대남 전 행정관의 캠프 합류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하루도 안 돼 입장을 철회한 건데 당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영입 혼선의 경위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나흘째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지요. 네, 오늘은 특히 본인이 내리 3선 의원을 했던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을 찾아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지역 유세에 앞서서는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선거 대책 회의를 열어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같은 증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어서 경제 단체장들과 만났는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퍼주는 정치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빚더미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개혁을 주제로 한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 임기 단축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 구상을 밝히고 대한민국은 총통제 위기 앞에 놓였다라고 말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2의 민주화를 이룩하느냐, 아니면 이 선거를 통해서 완전한 총통제로 가느냐,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연대를 기치로 따로 또 같이 전략으로 막판 지지율 따라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선거운동 지원을 설득하기 위해 하와이로 의원들이 갔던 데에 이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동훈 전 대표와 만남을 타진했지만 최종 불발됐습니다. 네, 범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도 관심입니다. 투표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이 단일화 1차 시한으로 언급됐는데 어떻습니까? 현 상황을 정리하면 국민의힘은 다급하고 개혁신당은 여유롭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미온적인 것을 넘어서 거부 반응까지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은 기자들 앞에서 불필요한 말이 많아 오는 전화는 다 차단을 해놨다며 단일화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조금 전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거라며 완주 의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대선을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고 비난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충북 청주 육거리 시장 유세에서 노쇼 경제학이나 120원 커피 경제학 같은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 밀리는 이유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경선에서 몇 명이 짜고 사기쳐 자신을 이긴 거 아니냐며
그럼에도 자신이 2번을 달고 나선 건 친윤 세력의 호구가 되기 위함이 아닌 대한민국의 호구가 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1대 대선 두 번째 TV토론회가 내일 저녁 사회 분야를 주자로 진행이 됩니다. 선거를 11일 앞두고 선두 굳히기냐, 지지율 반등의 계기냐,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네 후보가 닷새 만에 TV토론회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2차 TV토론회에서는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밝히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심화한 사회 갈등을 극복할 해법으로 개헌안이나 권력기관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연금과 의료개혁,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집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은 물론 대선 TV토론회 첫 주제로 채택된 기후위기와 관련해 원전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현안, 특히 커피 원가나 호텔 경제학, 윤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와 관련한 입장 등에 대한 공세와 맞대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은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선두를 굳히기 위해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책 역량을 부각하는데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 반등 계기로 만들기 위한 전략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했다는 응답이 42%였고 이준석 후보가 28%로 뒤를 이었고 이준석 후보가 TV토론 이후 처음 지지율 1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토론회 결과에 따라 막판 지지율의 향방과 단일화 등이 영향받게 될 것으로 보여 각 후보들은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대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은 완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 투표용지에 기호 4번이 선명히 보일 것. 그러니까 25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단일화가 없을 거라는 거겠죠. 오늘 2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2, 23일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투표용지에 4번이 이제 선명히 보일 건 확실해 보입니다. 확실할 텐데 과연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전 투표가 29일이잖아요. 그 전까지 과연 이제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인데 지난 20대 대선 때 그때가 2022년 3월 9일이 선거일이었는데 3월 엿새 전에 단일화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당시 윤석열 후보가. 그런 걸 본다면 아직 뭐 단일화 시간은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글쎄요, 지금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회견에서 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단일화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단일화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사실 남은 마지막 변수가 단일화 같은데 그 이준석 후보도 여러 가지를 아마 잴 겁니다. 아마 실리, 명분 그리고 가치 이런 거 다 따질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단일화해서 자신이 얻을 게 뭔가를 따지겠죠. 만약에 대선 승리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단일화 할 겁니다. 아마. 저는 명분이 좀 딸리더라도 단일화 할 텐데 그럼 그게 실리의 측면이에요. 저는 명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명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른바 이제 탄핵강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분명한 이제 태세 전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명분이 약하더라도 자신과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뭔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런 판단을 할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계속 보겠죠. 이제 여론조사도 보고
일단 뭐 여론조사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걸 보고 여러 가지 판단할 것 같은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단일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오늘 긴급 기자회견 의도는 뭘까요? 저는 뭐 협상력을 최대치 끌어올리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이준석 후보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잘 보면 말이죠. 주적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주적이.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자면 대의와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들려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거부한다. 그리고 국민은 절대 그걸 선택해주면 안 된다. 정말 위험한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그 뚜렷한 말하자면은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보다는 본인이 지향해야 될 가치, 그다음에 내가 꿈꾸는 세상, 뭐 이거 뒤에는 물론 이제 그 얘기를 약간 붙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에 모든 이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는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게 가장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뛰는 명분인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게 내가 대안이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뭐 작은 버전이라는 이제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그 말하자면은 그 격화시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가 주체가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박스권에서 조금 탈출하는 모양새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50%대에서 계속 좀 답보 상태 머무르고 있는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치고 나가면서 단일화에 대한 동력을 오히려 이니셔티브를 본인이 쥐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4번이 거기에 기재된다는 건 자기로 단일화가 된다면 4번이 유지되는 거, 그거 이준석 이름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니셔티브를 지는 일종의 레버리지, 주도권 싸움에 제가 그 협상력의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8일까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그 토론회에서 아마 두 사람이 또다시 이재명 후보를 협공할 텐데 거기에서 보수의 연대를 좀 강하게 보이면서 그다음에 두 사람이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보인다면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단일화가 다시 또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28일을 말씀하신 거는 이제 29일과 30일 사전 투표가 있는데 그 그렇죠. 전까지 2차 데드라인까지는 이제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내일도 2차 TV 토론회가 있지만 27일에도 3차 TV 토론이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TV 토론을 다 끝내고 단일화를 하겠다는 걸까요? 아무래도 단일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23일, 그리고 27일 그 사이에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인쇄가 들어간 다음에 하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마지막 토론회까지 가겠죠. 그리고 이제 27일이 마지막 토론회, 정치 분야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서 그동안에 며칠 상관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여론 추이를 볼 겁니다. 아마 여론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고 또 이제 계속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두 사람의 그 이제 지지율을 합칠 때 비록 산술적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지금 40% 후반대에서 50%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적할 수 있을까? 몇 개 여론조사가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된다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지금 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게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와 각축을 벌인다. 그게 몇 개가 나오고 그게 하나의 추세선을 형성한다면 단일화에 대한 상당한 유혹을 느낄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그게 변수입니다. 그게 이제 며칠 사이에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준석 후보가 아마 단일화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승리하지도 못하고 명분도 별로 없는데. 예. 네, 그게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MBS 여론조사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가 10%를 나왔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게 42%로 이재명 후보와 4%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48.1%, 김문수 후보 38.6, 이준석 9.4%로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합친 게 48%로 이재명 후보와 불과 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이것도 오차 범위 냅니다.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금 자신의 10%대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곧 역전의 시간이 다가올 것. 이렇게 좀 더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 계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는데 지금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리얼미터 조사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이유가 저게 약간 모든 여론조사의 선행지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ARS이기 때문에
그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화 면접은 말이죠. 전화 면접에는 샤이보스가 많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응답 자체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응답을 하는데 ARS 응답자는 고관여층이 한다고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게 말하자면 실질적인 투표 결과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선행지표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ARS 조사 특히 이제 그 지금 리얼미터에서 저렇게 거의 이제 우리가 흔히 할 말은 붙었다는 거잖아요. 거의 이제 오차범위 내지만 거의 두 사람의 지지율 합하면은 붙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정점을 찍고 지금 약간 하강 추세에 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추세로 본다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저는 저 지점이 아마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정말 지난주에 너무 극도로 강화했던 것과 뭐 판사 공격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게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좀 실수라고 인정하면 그냥 넘어갈 버릴 이른바 호텔 경제학 이론과 커피 원가 120원 논란 이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강변을 했거든요. 우리가 국민들이 뭘 두려워하냐 그러면은 오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그게 바로 독재거나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의 행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징후를 저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봤다고 봐요. 그래서 중도가 표현하자는 중도가 결국 이제 약간 보수 쪽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됐다. 그것이 저는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지표가 본인한테 굉장히 유의미하다. 근데 여기에서 만일 본인이 단일화의 단자를 가능성 있게 꺼내버리잖아요. 블랙홀로 빠집니다. 이준석 후보 캠페인 하나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게 이 단일화에 대한 저항선을 그음으로써 본인은 본인 캠페인을 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이준석 후보의 협상력을 더 올리는 그 계기는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급해지는 거는 국민의힘이고 더 여유로워지는 건 개혁신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5시에 기자회견은 매우 지금 지지율에 따른 전략적 기자회견으로 봐야 할 겁니다. 예. 그런데 또 양자 가상 대결을 살펴보면은 이재명 후보 50.3%, 김문수 후보 43.5%,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붙으면은 49.5%, 이준석 후보는 37.7%. 이게 정치에서는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 이 가상 양자 대결이 그런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이준석 후보의 표가 전부 다 김문수 후보에게 가느냐 이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표가 아마 양쪽으로 갈릴 거예요. 개혁신당의 이제 후보인데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같은 범보수라고 합니다만 상당히 스탠스가 달라요. 이준석 후보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진보 유권자들도 많이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그 양자의 지지율을 합친 걸 가지고만 이재명 후보와의 가까워졌다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산술적 계산이니까 저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이준석 후보의 표가 만약에 단일화할 때 온전히 간다고 보기 어렵죠. 아마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래도 아주 단순하게 본다면 이재명 후보보다는 아마 김문수 후보에게 좀 가겠죠. 뭐 전반적인 범보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게 이게 단순히 일단은 그래도 단일화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면 김문수와 이준석의 표를 합친 게 가까이 되는 게 좋죠. 이재명 후보와 이제 격차가 좁혀지는 게 단일화의 하나의 동력이 생기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선뜻 응할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 수치를 볼 때 그리고 이러한 것도 지금 2개가 나왔잖아요. 오늘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두 사람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친 게 거의 좀 근접하는 이게 지금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다른 조사에서 이게 또 꺾이면 그 단일화 동력이 확 이게 위축될 거라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추세를 형성해야 돼요. 전반적인 추세를 형성해서 단일화하면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인식이 보수층이나 이준석 후보에게 이게 각인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조금 전에 봤던 가상 양자 대결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50.3%, 김문수 후보가 43.5%로 두 후보의 격차가 6.8%포인트로 지금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네. 지난 조사 때는 13.9%포인트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대선이 지금 격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주, 그러니까 대선이 3주로 치러지는데 첫째 주에서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옴짝달싹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느냐 마느냐 논란 가지고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는 다 묻히고 오직 윤 전 대통령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첫째 주에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말하자면 착시 현상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번 주 초반부터는 김문수 후보의 캠페인이 먹힌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에 1차 토론을 보면서 아, 이재명 후보가 부자 몸조심하는구나. 민감하거나 좀 예민한 이슈들은 다 피해가고 얼버무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역공을 그쪽에 뭐 국민의힘 출신들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역공하고 그다음에 정말 뭐 본인의 지금 공약집도 지금 최대한 늦춰서 내지 않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이재명 후보에게서 어른거리는 절대 권력의 그림자를 국민들이 좀 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위기감이 중도에게 반영된 데다가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이번 캠페인 전환을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로 조금 약간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그다음에 본인의 지금 메시지를 얘기하는 상태고 이준석 후보 또한 지난 토요일 날 보여줬던 토론에서 존재감 김문수 후보 표현을 빌리면은 말 그대로 그날 토론은 MVP였다라는 그런 어떤 강렬한 인상을 바탕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번 주 초중반에 굉장히 좀 뭐랄까 그 발빠른 행보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 지금 결국 조사 시점을 놓고 보면 그때가 지금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 캠페인을 이렇게 부자 몸조심으로 가서 안 된다는 지금 신호가 나온 거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김문수의 구도로 가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만일 나중에 단일화까지만 성사시킨다면 이번 구도는 보수 대 진보의 완전한 1대1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뭘 의미하냐 51대 49의 구도로 바로 진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번 주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 초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주 주말이 아마 굉장히 격동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단일화 이슈에서 또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으니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이 친윤계 인사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준석 후보는 뭐 제발 당에서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 취지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의원이 당근 거래가 아니라 당권 거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건 굉장히 단일화의 악재예요. 이거 말하자면 이거는 글쎄 뭐 하나의 유인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건 당권을 두고 거래하는 걸로 비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동훈을 제끼기 위해서 한동훈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끌어들이는 그런 그림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요. 지난번에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기회를 놓친 게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그 10일 밤에 이른바 10일 새벽이죠. 10일 새벽에 이른바 이제 그 친이 구테타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상당히 이제 표를 좀 잃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로 또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당권 거래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도 한덕수 후보를 이제 후보로 옹립을 하고 그리고 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어떤 당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친윤 그룹이 친윤 세력이 그 중심에는 이 한동훈 후보를 밀어내자 이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이준석 후보를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당권 줄게. 지금 개혁신당이지만 이렇게 이게 자꾸 퍼지면 단일화에 대해서 중도층이나 보수층이 봤던 그런 순수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기계적 단일화가 문제가 있다. 선거공학적 단일화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걸 더 넘는 단일화의 음모론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어쨌든 막아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걸 막지 않고 계속 보도가 계속 나가고 그렇게 된다면 단일화에 대한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이 당권 거래설에 대해서 선거 기간 중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너에게 당권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냥 와서 제발 당에서 역할을 해달라. 그럼 우리가 돕겠다. 그런 취지로 안다고 말을 하면서 좀 한 발 좀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동훈 공보단장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정치부 기자를 20년 이상 한 아주 베테랑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들의 그 굉장한 인맥이 폭넓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정치인들, 특히나 뭐 친윤 그룹일 수도 있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소회들을 털어놨고 또 현재 공보단장이니까 뭐 이런 걸 좀 이준석 후보에게 좀 전해달라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고 그게 당이라든가 뭐 당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친윤계 뭐 의원이라고 하는 거 중에 하는 사람 중에 사실 지금 뭐 지도부에 남아 있는 사람은 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한 사람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뭐 수의계약하는 뭐 등기 권리증입니까? 이거는 100만 당원의 투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 개인 간 뭐 사금융 거래하듯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다만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이동훈 공보단장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꺼냈다고 보는 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당에서 이게 급한 것은 국민의힘이고 우린 급하지 않다를 보여주는 일종의 약간 그 딜적인 발언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단일화 협상 주도권에서 우리가 좀 그 말하자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그러면서 후보의 이름으로 이 얘기가 나가면 매우 민감하니까 공보단장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평론하거나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뭐 이건 당의 입장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이원화된 전략이고, 그다음에 바로 후보는 뭐 나는 그렇게 보진 않고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다라고 정확히 선을 그음으로써 오히려 이런 것을 화제성으로는 올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은 또 회피하는, 또 피해가는 그런 아마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이슈를 아마 더 키우려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어요. 지금 대선에서 단일화라는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당권을 거래한 듯한, 뭐 사실상의 당권 거래죠. 그리고 이게 공보단장이 전략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개혁신당의 공보단장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근데 이 얘기를 지금 공보단장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했을까요? 그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들, 당권을 둘러쌌던 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배척했던 거, 몰아냈던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아요. 단순히 지금 권선호 원내대표만이 지도부에 남았다는 측면이 아니라 아무튼 현재 지금 국민의힘을 주도하는 그룹들은 저는 여전히 친윤 그룹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생각들, 어쨌든 대선 이후에 대선의 결과는 아직 우리가 예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당권의 향배 같은 거 상당히 의식하지 않을까, 친윤이. 그런 그림 중에 하나로 단일화를 생각한다면 이 단일화가 전혀 순수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치 도의상을 넘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뜩이나 이 김문수 후보가 이른바 탄핵의 강이라는 거, 탄핵의 심연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일화가 마지막 변수, 그래도 마지막 기댈 게 범보수 진영으로서는 단일화인데 이것마저 이런 식의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안 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명분이 떨어진다고요.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응할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오늘 두 가지 여론조사 때문에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뀐다고 느끼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지 않으면 지금 그런 이제 당권 고려에서도 나온 마당이고, 여전히 합쳐도 완전히 표가 김문수 후보에 간다고 보기도 어렵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여전히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훨씬 더 어려운 측면이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면은, 이제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도 벌써 이제 국민의힘은 당권 싸움이다. 홍준표 후보도 당권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개혁신당도 자꾸 당권으로 몰아가는 이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대선에서의 지금 대선 승리가 중요한데 당권이라고 미리 프레이밍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약간 분리시키려는 그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에서는 이기는 게 최고의 승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묻지도 않았는데도 결국 지금 국민의힘은 대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권이 중요하다고 자꾸만 이렇게 말하자면은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다음 개혁신당에서도 이렇게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을 자꾸 함으로써 이건 그렇게 되면 게임의 법칙에서는 본인들이 훨씬 더 유리한 이슈에 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에 정말 의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뭐 공명심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바로 이런 역공에 말리거든요. 그렇다면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성이라든가 전략적 측면에서의 단일화 시너지가 이게 지금 나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 관리들은 매우 민감하니까 잘 해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당권 거래설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조짐이 보이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도 친윤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의 사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제안설에 실체가 없는데 혹시 그 배경에 한 전 대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하는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드러내고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대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내용을 지금도 겪고 있는 거예요. 거창하게 화학적 결합이라는 말까지는 필요 없고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그 내부에 여전히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선 이후에 당권이나 기득권을 둘러싼 하나의 그 갈등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권력 투쟁의 양상입니다. 지금 대선 지금 불과 이제 2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런 얘기가 누구 말이 옳고 그르고 전략적인 측면을 다 떠나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선거를 치른 집단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은 조금 더 이럴 때 김문수 후보가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돼요. 근데 이건 김문수 후보가 뭔가 딱 단도리를 하고 어느 정도 이 기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없어요 지금. 특히 전 이런 원인이 김문수 후보가 이른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에 대한 선회가 없어요. 지금 탄핵에 대한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탄핵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다. 대단히 두루뭉실한 거예요. 자신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줄기차고 일관되게 반대한 태도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고 그게 하나의 쇄신이고 혁신이고 환골탈태인 것이지 탄핵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거 사과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내용이 좀 생긴다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가 큰 틀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그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바꾼다면 이런 갈등이 오히려 저는 해소될 만한 그 동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볼 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의 많은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만 전 크게 봐서 조금 더 단순화시킨단 말이죠. 김문수 리스크 같아요. 후보가 뭔가 강하게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결기를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친윤이냐 친한계냐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이 단일화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요. 단일화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뭔가 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당권 싸움 프레임에서 벗어나면서 단일화에 안전하게 안착하려면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 사례를 들고 싶은 게 선거에서 2주라는 게 얼만큼 이게 긴 시간이냐 말이죠. 바로 이틀 전에 치러진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더블 스코어를 진 후보가 2차 투표에서 뒤집었습니다. 딱 뒤집은 2주 동안 뭐가 있었느냐. 그 1차 투표에서 4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굉장히 극단주의적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걸 치밀하게 공격했고 수학학자 출신의 그 후보가 매우 아주 정교하게 자신은 말을 아끼면서 국민의 안정감 있는 마음을 사는 그런 후보로 딱 2주간 변신해서 2차 투표 때 뒤집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만큼 선거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얼만큼 캠페인을 정교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쪽의 지지라든가 우리 쪽의 안정감을 얼만큼 보여주면서 상대 쪽의 균열을 유도하느냐가 이게 저는 이번에 이틀 전에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가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2주 전에 20% 더블 스코어했던 그 차이를 바로 2주 만에 극복합니까? 근데 그 정치가 더 우리는 다이나믹 코리아를 넘어서 다이너마이트 코리아라고 얘기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적으로 당권 싸움의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대선은 미래형 투표고 비전형 투표인데 국민은 뭘 보겠습니까? 아, 이 집단은, 이 정당은 과거형이구나. 지금 미래로 가는 대선조차도 결국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를 다투는 그런 어떤 이전 투구 집단이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그게 단일화든 그게 뭐 선거 캠페인이든 진정성이 묻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역공에 말리지 않아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대가 아주 역공하게끔 판을 깔아주는 거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관련된 의원들 아마 본인들은 알 겁니다. 대선에 집중해야지 어떻게 자신들의 안위에 집중합니까? 이거는 정말 나중에 보수 선거가 끝났을 때 보수 전체적으로부터 정말 이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중차대한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모든 이런 것들이 말이죠. 후보가 뭔가 이 선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발언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김문수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영화 관람했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해야 된다.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내용이 생겨도 그걸 제어할 만한 그 리더십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후보 입에서 내가 태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다 묻히죠. 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할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완전히 환골탈태한다. 그래야 이 분위기를 바꿔요. 그 쟁점 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갈등 축을. 근데 그걸 바꾸자고 자꾸 다른 데서 얘기하고 그건 이기는 집단이나 할 일이죠. 같은 지고 있는 이 선거에서 지금 이런 그 커다란 임팩트 있는 그런 것들 내세우질 않고 자꾸 이런 미세한 거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점점 그 오늘 두 개 지지율 가지고 너무 유리한 상황은 안 된다. 이게 저는 결국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뭔가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선거는 김문수 후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당이 하는 게 아니고 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대선 이후에. 이른바 저는 이기적 정치가 아니라 이익 정치. 이익 정치라고 있는데 이걸 딱 막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후보밖에 없어요. 저도 첨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가장 김문수 후보의 큰 문제는 킬러 컨텐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을 바꿀 수 있는 스윙 카드는 킬러 컨텐츠. 그러니까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손학규 전 대표가 내세웠던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렇게 국민들의 가슴도 심금도 울리고 국민들이 딱 이 이슈를 접했을 때 이게 뭐지? 이게 과연 내 삶을 바꿀 수 있나?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정말 그 경천동지하게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킬러 콘텐츠가 필요한데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 지금 좋습니다. 뭐 정치개혁도 좋고 임기 단축도 좋고 국회의원 10% 감축도 좋지만 그보다 더한 국민 정말 이 판의 균열을 내는 걸 떠나서 이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킬러 콘텐츠 스윙 카드가 필요한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주말을 통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 금요일 날 있을 지금 토론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 토론에서 나오든 아니면 토론의 직후에 나오든 그런 정도의 정말 국민들의 시선을 이목을 한 번에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킬러 콘텐츠 개발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차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사회 분야죠. 예, 사회 분야입니다. 사회 분야를 주제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놓고 시간 총량제 토론을 벌이고요. 그리고 연금 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 각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선 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연금이나 의료개혁 이런 것들의 얘기는 좀 편찬이 있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그렇게 크게 후보들의 어떤 차별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1차 토론회 때 이렇게 보니까 18일 경제 토론을 했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뭔가 이제 약간 에너지가 떨어져 보여요. 그런 거 보완해야 됩니다.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연히 그런 지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토론회 때는 사회 분야 갈등, 사회 통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엄 탄핵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 토론회 때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자가 제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회 분야라고요. 사회 분야는 정치 분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엄 탄핵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기존의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 다른 거 아무리 정책적인 거 얘기를 해도 그거 아마 득점하기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그야말로 지금 말씀드린 균열을 내야 돼요. 균열을. 균열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기존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태세 전환, 황골 탈퇴. 지금 정치개혁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차별하기 어렵다고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국민들에게 대수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탄핵에 대한 그리고 계엄에 대한 본인 생각을 더 확고하게 바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절대 저는 국민의힘이 예상하는 결과 없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여러 인사들 정치 성향 가리지 않고서 함께 모으고 있는데 김종민 무소속 의원 민주당을 탈당했었죠. 선대위 합류 추진했다가 잘 안 된 것 같고요. 또 그전에는 김대남 전 행정관 대통령실 인사였죠. 합류 의사를 밝혔다가 반발일자 이것도 무산된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게 보니까 다 된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선별로 받기도 하고 또 말하자면 또 사람들이 각자 라인을 동원해서 또 끌어들여서 이른바 한 건을 하겠다는 그런 공명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 얘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후보가 좀 원했는데 들리는 얘기는 후보가 원했는데 내부에서 반대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김종민 의원이 들어와서 내부에서 자신들의 위치라든가 그런 말하자면 권한들이 흔들리는 건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됐는데 왜 이런 사람 들어와서 광내게 하느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안에서도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파이 싸움, 그다음에 그 이제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 이게 저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의 영입 실패 합류 이게 이제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건 합류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대통합입니까? 자탕입니까? 아니 대통령실에 그 상대 정당, 상대 팀에 있었던 사람을 끌어들이면 그게 귀순이입니까? 저는 이게 통합이라는 건 말이죠.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일종의 말하자면 그 정신 같은 게 있어야 돼요. 통합 정신이. 그리고 상대를 흔드는 건 그거는 흔들기 위해서 상대 사람들을 뭐 빼오거나 혹은 무차별적 영입하는 게 그게 통합입니까? 통합은 상대가 동의해 주는 게 통합이죠. 그래야 통합의 효과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정말 그 선거에 좀 도움된다 그러면은 아무나 끌어들이는 이런 묻지마식 영입이 저는 결국 이런 사달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격앙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재명 후보도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민주당 내부가 벌써 농공해상 싸움에 전 들어갔다. 국민들은 근데 보지 않을 것 같아도요. 이런 건 냉정하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지금 이 2주차 캠페인은 정말 오히려 지금 오만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그런 그 행위들이 많아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전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 이럴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윤 전 대통령의 어제 영화 관람 이후 불붙은 그 부정선거 음모론과 좀 손절하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부정선거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는 건데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그렇게 자꾸만 사전선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면서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 난 동의할 수 없다라든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자꾸 이 김문수 후보가 꼿꼿 문수인데 말이죠. 어떻게 꼿꼿하지가 않아요. 자꾸 두루뭉술한 화법을 쓰고 아까 제가 탄핵 사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얘기를 하면 돼요. 제가 탄핵에 반대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생각이 아니라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정말 계엄은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45년 전으로 역사를 후퇴시켰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께 혼란돼서 죄송합니다. 탄핵 사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말투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를 얘기합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이른바 극단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항상 그 얘기가 되어 왔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거기 편승한 적 없지 않습니다라든지 분명히 자기 반성을 하면서 성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딱 가면 당연히 언론이 대서특필하지 않겠어요? 김문수가 바뀌었네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자꾸 사전선거나 하겠다. 이래서 나의 뭐 선거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사전선거 하는 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하는 거 가지고 우리 자꾸 해석하게 만들지 말고 부정선거 음모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왜 얘기를 못하냐고요. 전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왜 참모디 그런 얘기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국민의힘 내부를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단일화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어야 다른 것들도 어떤 의미가 있고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 다른 거 아무리 바꿔봐도 뼈대가 튼튼해야지 거기 살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저는 뭐 후계자 입장이긴 합니다만 옆에서 본 방관자 입장에서 볼 때 참 답답하다. 왜 김문수가 안 바뀌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지원 유세에 나섰죠. 부산에서는 김문수라는 이름을 연호하는 게 언론에 잡히지 않았고, 네. 김문수라는 이름이 적힌 옷도 입지 않았고요. 근데 대구에서는 어쨌든 김문수를 외쳐달라 네. 이렇게 했는데 변화한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선당 후사 아닙니까? 당 대표를 지낸 분이고 바로 경선에서 최종 경합까지 했던 후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헌신해야죠. 저도 그 처음에 그 부산 갔을 때 부산행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평가했는데 그 이름 빠지고 그다음에 김문수 구호 없었던 걸 저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마침 그 다음 날 대구에 가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향후 당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 정말 당이 지리멸렬된 다음에 그 당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것을 쏟아부는 헌신의 캠페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평가받는 겁니다. 부산 가고 대구 가고 원주 가고 뭐 충청 갔으면은 거기에서의 성적표가 나중에 또 한동훈의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헌신할 때고요. 당의 깃발이 누굽니까? 김문수 아닙니까? 김문수를 도와야죠. 그게 저는 전직 당대표의 품위와 또 앞으로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그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서 대선 발목을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왜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왜 지금 봅니까? 가뜩이나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지금 중도층이 이제 움츠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을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할 명분이 없는 건데 전직 대통령이 바로 이제 그 전환기 씨하고 같이 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이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걸 좀 해나가려 하는데 떡하니 그 전직 대통령이 지금 거길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박수 쳤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 장면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선거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뭐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인지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인지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그 민주당 뭐 선대위원장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해요. 그러니까 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도와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이런 모양이 계속 연출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비상계엄 없었으면 이번에 뭐 선거 없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기회가 있었을까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해요. 예. 그리고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이름 안 다룬 거 이왕 하는 거 저도 화끈하게 뭐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김문수 후보가 명물 주라 이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몇 가지 요구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근데 그거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지금 현재 이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의 그 태도나 어떤 이런 처신 행태가 결정적이다. 디사이시브하다 영어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문수 네.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네. 손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독수 전 총리가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면서 김문수 후보 지원을 거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는 일주일 정치하려고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까?
하루 입당해가지고 당에 그 일주일 동안 딱 당원의 역할을 합니까? 참 전 탈당 안 했잖아요. 홍 전 시장은 탈당을 했지만 그러면은 당인의 도리를 다해야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당 후사고요. 그 본인이 영입해서 본인을 옹립하려고 했던 그 일주일이 지금 국민의힘의 저 내홍과 극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지금 굉장히 초반 선거 기세를 올리지 못했던 원인은 안 됐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김문수 후보 끌어안고 최소한 같이 유세 다니면서 제가 이 김문수 후보를 도우려고 선거에 출마했지만 안 돼서 이젠 다시 제가 돕겠다. 나로서 돼서도 좋겠지만 김 후보가 된 이상 저는 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래도 국가에 대행을 했던 분의 품격이고 정부 진보와 보수를 다 넘나든 총리를 했던 분의 그런 경륜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늦지 않다 자연인 이런 얘기보다는 늦지 않게라도 최소한 선거 며칠 전이라도 한 번쯤은 거리에 나와서 김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선 뉴스 시간대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장면 보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유세가 지금 경기 부천에서 진행 중인데요. 선거운동 이어가고 있는 모습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장사 잘 되는 것이 제 문제입니다. 김문수! 부천 시민 여러분, 제가 이 처음에 부천에 1994년 3월 8일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31년 전에 부천 소사구에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나가서 한번 정치를 해보라 그래서 왔는데, 그때 제가 돌아다니면은 많은 분들이 저보고 자네는 여기 뭐하러 왔냐 이래서 제가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전부 다 자네는 3등이야 3등 3등이야 알아?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죠.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1등은 그 당시에 박지원 대변인, 김대중 대통령의 대변인 박지원 대변인 1등, 2등은 우리 이 지역 역곡 출신의 역곡 출신의 박규식 의원님, 그리고 3등이 김문수 자네야. 그러니까 지역구 출신 박규식 의원이 그때 2등이고 박지원 의원이 워낙 그 당시에 대변인 하면서 인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가 1등이었는데요. 제가 2년을 내내 뛰어다녔어요. 우리 자유시장부터 불나면 불자동차 뒤에 따라다니고, 또 물난리 나면 우리 반지하가 많은데 요즘은 반지하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때는 반지하 방이 여기 소사동에 너무 많아서 비만 오면은 저기 침수가 돼가 반지하에 다 잠겼을 때, 거기 반지하 방에 새벽에 비만 오면 저는 쫓아가서 장롱하고 꺼내는 거 도와드리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전부 불만을 저한테 토론했어요. 당신도 정치한다는 사람이 뭐 한다고 이 물이 잠기는 것도 안 고치고 뭐하냐.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3등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3등을 하다가 선거 투표하기 마지막 3일 전에 제가 1등으로 올라서더라고요. 그래서 투표날 하루 전에 3일 전에 1등으로 올라서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제가 한 1600표 정도 이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시에 15대 선거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뉴스가 제일 중요한 뉴스가 됐어요.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저는 무조건 비 오면은 반지하집에 가구 꺼내드리고, 이불 접은 거 꺼내드리고, 이거 불나면 소방차 뒤에 따라가서 불에 혹시 다친 거 없는지, 탄 거 없는지, 그게 제 관심이었지. 저는 국회의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운동권에다가 이리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돈도 너무 없었는데 제가
돈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 당 간부들이 전부 하는 말씀이 돈 없는 게 뭐 자랑이냐고, 돈 없다 소리 그만하라고. 그래서 돈 없다 소리도 못하고 돈은 없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저를 국회의원을 3번을 시켜주시고 부천 역사상 경기도지사를 처음 뽑아주셨죠. 여러분이 부천에서 아주 몰표를 몰아주셔가지고 이 부천에서 아마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는 여기 거의 다 이겼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경기도 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8년 동안 2번 도지사 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부천에 왔는데 저를 키워준 것은 저기 써놨죠. 프레카드 잘 써놨네. 저를 키워준 것은 누굽니까? 부천입니다. 부천. 저는 정말 제가 처음에 나오니까 저보고 바짝 말라가지고 감사합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제가 제 집사람도 그렇습니다만 둘이 다니면 둘 다 바짝 말랐대. 그래서 왜 이렇게 바짝 말랐냐, 밥도 못 먹느냐 이러는데 제가 원래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없다면 저야말로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러분의 사랑 덕택에 오늘의 김문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문수!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밝히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앞둔 공천 개입 의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서울중앙지검은 2달여 만에 다시 수장 공백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공천 개입 의혹 수사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3월 이 지검장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물밑에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 방향을 지휘하거나 주요한 결단을 내릴 검사장이 자리에 없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수사 과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한창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장이 없는 상태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일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선 이후부터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지휘부의 전격적인 동반 사직이 향후 주요 수사에 미치게 될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규현 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에 대해 경찰과 관할구청이 현장 점검을 시도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해당 단란주점을 찾아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이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지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교사들에게 선대위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죠. 그런데 교사가 아닌 경우에도 정치 성향이나 직업,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임명장을 받았다는 제보가 YTN에 잇따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김문수 후보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전국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이 문자로 받은 임명장입니다. 실명까지 적혀 있어 교사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에 가입할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번호로 제공한 인사를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개인정보를 모두 폐기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임명장은 교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무작위로 뿌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신과 상관없는 체육 관련 선대위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혀 저는 그쪽에 연관된 게 없는데 뭐 당원도 아니고 횟집 운영하고 있고 된 일을 하고 어업인이기도 하면서. 이미 새누리당 시절에 탈당한 B씨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특보로 임명됐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탈당했는데도 제가 여기 2012년도에 경주로 이주를 해왔는데도 계속 대구 남구 쪽에서 계속 문자가 오고. 정치 성향이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보로 임명돼 자칫 사업 등 생업에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정치 성향이랑 좀 반대고 이름 대표로 좀 일하시는 분인데 이런 거를 좀 퍼뜨리면은 사업상 방해가 되지 않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때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특보단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명 문자를 받은 본인이 요청하면 바로 임명을 철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때도 윤석열 당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해 사과했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대선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로 투표해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됐던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는 대부분 업체가 정상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대선일에 쉬지 않으면 투표 참여가 어렵다며 당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달라고 나섰는데요. 참정권 사각지대를 줄여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택배일을 시작한 지 3년 된 이규랑 씨는 새벽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에 많게는 400개가 넘는 택배를 배송합니다. 지난번 대선일에는 업체가 휴무일로 지정해 투표장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래 공휴일들 이런 날은 쉬는데 저희 택배사에서 이제 6월 3일 정상 업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 때는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의 택배 업체가 쉬었지만 이번에는 주요 택배, 물류업체들이 대선일 정상 운영을 결정했거나 정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택배 노동자들이 업체들을 향해 대선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택배 없는 날, 그것은 우리에게 쉼 그 이상이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주십시오. 업체들은 당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택배 노동자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인 특수고용직이라 자율적으로 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직접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루 동안 물량이 쌓이는 만큼 사실상 쉬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사업주가 보장하게끔 돼 있지만 특수고용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있지만 하루 배송량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참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 그렇다고 업체들의 휴무일 지정을 강제할 수도 없는 만큼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장에서도 최대한 이런 참정권과 같은 기본권은 보장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사규를 정비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기본권적인 침해의 여지가 없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참정권 사각지대를 줄여가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쯤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로 배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고 먼저 공개했습니다.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했는데 용납할 수 없는 중대 사고라면서 책임자 문책 등 엄중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근 열린 5,000톤급 구축함 진수 과정에서 배가 제대로 진수되지 못하고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되어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조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었으며 함수 부분이 손대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배는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가 위성사진을 공개했던 미사일 구축함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구축함 진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추적해왔다며 북한이 측면 진수 방식을 사용하다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청지랑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추적 감시하고 있었으며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 진수 방식은 현재 우리 군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함정은 현재 진수식이 열렸던 곳에 넘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5,000톤급 구축함 최연호 진수식에 직접 참석해 해군력 증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참석한 동급 함정 진수식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라며 범죄적 행위라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까지 이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예고하며 엄중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시기적으로 우리의 대선 후에 열리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한 북측의 기류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채나 달러화 등 기존 안전자산이 흔들리는 가운데 나홀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급격한 변동성 우려는 여전합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추락하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초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연일 가파르게 오르더니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결국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반년 만에 다시 시작된 비트코인 강세장은 각종 호재가 겹친데따른 것입니다. 특히 달러화 등의 가치를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조건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의회의 중요한 문턱을 넘어선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The ayes are 66 and the nays are 32. The motion is agreed to. 정당한 투자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지렛대로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업이나 기관 등 큰 손들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과 미국 신용 등급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나 미 국채가 흔들리자 일종의 디지털 피난처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낙관론도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We are working on a plan to launch spot crypto in the next 12 months, ideally this year, but in the next 12 months. 하지만 반년 사이 40~50%씩 등락을 반복하는 급격한 변동성이나 대규모 해킹 위험 등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시장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고온 현상이 누그러졌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여름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겠고, 한낮에는 23도 등 전국적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와 전남 해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영남과 영동 남부에도 비가 오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전 행정관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과거 언론 고발을 사주했다거나 낙하산 취업 논란을 일으킨 점이 문제가 됐는데, 이 후보는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 관계였던 한 전 대표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너 여사가 니네 야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으론 처음으로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았지만 하루도 안 돼 합류를 철회했습니다. 재직 시절 시민단체를 통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른 겁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서 떨어진 뒤 금융기관 감사로 재취업해 불거진 낙하산 논란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민주당은 실무자의 실수, 해프닝이라며 인선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좀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 또는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 전 행정관은 민주당 일각의 당리당략과 냉소적인 태도에 실망했다며 일상으로 돌아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지지는 감사하지만 잘 모르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김 전 행정관이 당과 지지자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민주당이 말한 깜짝 놀랄 보수 인사가 이런 의미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외연 확장이란 명분도 좋지만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없는 대선 완주를 못 박았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 용지에는 기호 4번이 선명할 거라며 막판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유세 일정을 마친 뒤 국회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끝까지 개혁신당 이준석이라는 이름으로 승리할 거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도 아니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역전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
2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도 단일화를 두고 불필요한 말씀이 많아 모든 전화 수신을 차단한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자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독자 노선을 천명한 겁니다. 앞서 이 후보는 안보와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유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최현일 전 천안함 장과 만나 과거 민주당 일각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망신주기라고 규탄했고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선 시대에 떨어지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하대를 찾아 학생들과 점심 먹기 행사도 이어나가며 청년층 표심 다지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행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단 1%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단일화 없이 당선된 지난해 총선에 이른바 동탄의 기적을 재현한다는 목표인데 남은 2차례 TV 토론에서 반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가 이준석 후보 측에 당권을 주겠다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의도치 않게 친윤석열계를 되살린 건 다름 아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측입니다. 선대위 관계자가 SNS를 통해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식의 제안을 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친윤계가 대선 뒤 친한동훈계의 당권을 뺏길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친한계는 곧장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부터 친윤계가 자기들 살자고 당을 팔아먹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직도 저 국회 친구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맞아요. 하지만 친윤계가 상당수 포진한 당 선대위와 지도부는 해당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기류입니다. 당원의 허락 없이 당권을 어떻게 넘기느냐고 되물으며 개혁신당이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 안팎에선 해당 폭로에 호응한 친한동훈계를 향한 불만이 누적되는 분위기입니다. 원팀을 거부한 한 전 대표의 독자 유세 행보에 더해 대선 뒤 당권을 노리는 건 오히려 친한계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 지점을 꼬집었습니다. 대선 과정 중에 자당 내에서의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구제불능이다. 민주당은 당권 거래 폭로 논란을 고리로 보수 진영 전체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습니다.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만큼 대선이 다가올수록 당권 거래 논란은 가라앉겠지만 대선이 끝난 뒤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두고 중앙선관위가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헌재 파면 결정 뒤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삼은 사전투표 조작 의혹 등 각종 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람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내고 영화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해킹해 이른바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수많은 관련자가 동시에 조작에 가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도권 거의 모든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양당 후보 간 득표 비율이 똑같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의혹들 역시 이미 선관위에서 해명하거나 법원 판결로 해소됐는데도 해당 영화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파장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한 전 대통령의 일정이라며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내부에선 대선을 앞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패한 지난해 총선을 떠올리며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이 또다시 선거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부정선거 영화 본다? 그러면 선거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벌써부터 6월 3일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한다면 이놈의 선거를 뭘 합니까?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려는 작전이 시작된 거라면서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이에 화답하며 국민을 조롱했다며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숨기고 가려본들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장내고 경제 파탄을 심판하고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원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영어 관람에 이은 추가 공개 행보를 이어갈 경우 대선 레이스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후보들 유세장에서는 현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로고송 경쟁도 치열합니다.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를 개사한 노래가 주로 많은데요. 창작곡도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로고송은 18곡이나 됩니다. 애초 캠프에서 지정한 대표 로고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봐요.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예전 아파트와 요즘 아파트를 섞어놓은 건데 이 후보의 통합 행보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대표 공약을 가사로 담은 창작곡은 유세 때 등장곡으로 사용합니다.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3% 경제 성장, 경제와 민생 살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선 로고송에 맞춘 김 후보의 율동 실력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SNS 홍보가 한창입니다. 제목도 사랑스러워,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13곡이나 준비했는데 자연스럽게 대표곡이 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김문수와 함께라는 게 자랑스러워. 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같은 노래로 가사만 달리에 경쟁하는 로고송도 있습니다. 힘차게 달려라 기호 1번 이재명. 전반만 버리고 국민 위해서.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용했던 노래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준석 4번 이준석 4번 압도적 새로운 이준석 4번. 유세장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SNS를 공략하고 후보들의 로고송 경쟁도 치열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자 4명의 두 번째 TV 토론이 내일 진행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내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놓고 시간 총량제 토론을 벌인 뒤에 연금 의료 개혁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의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대선을 10일 앞둔 오늘 서울 지역에서 선거용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12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 45명을 수사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10대 이하 청소년이 범행한 경우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교사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이 선거대책위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 교원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은 오늘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선 캠프가 전국 교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고 이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됐다며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밝혀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모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유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은 김건희 여사 뒤에 여사의 가방을 대신 든 여성이 보입니다. 코바나 컨텐츠를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김 여사와 함께한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모 씨입니다. 검찰은 최근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 유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건네받은 샤넬백 2개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건넨 가방들인데 검찰은 캄보디아 사업 지원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윤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와 유 씨는 한 목소리로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들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김건희 문고리 4인방으로 꼽힐 만큼 김 여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가 과거 SNS를 통해 친분을 표현하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으로 김 여사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2022년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넬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와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 부부에 이어 유 씨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전 씨와 유 씨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가방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두 사람의 입을 열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YTN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이 사건 당일 차량을 버리고 도주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20분 동안 주변을 배회하며 차에 탔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던 차 씨는 자전거를 훔쳐 타고 이동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경찰은 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오전 9시 55분, 검은색 차량이 주택가 도로에 주차합니다. 곧이어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짙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9일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남성 차철남입니다. 편의점에서 여성 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지 20분쯤 지난 시점입니다. 차 씨는 검은 봉지를 가지고 나와 인근에 버리더니 차량 뒷좌석 문도 열었다 닫습니다. 인근을 배회하다가 차에 탔다 내리기를 4차례나 반복합니다. 차 씨는 앞서 17일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뒤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서 이틀을 지내다 추가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그런 만큼 차를 버리고 도주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차 씨는 20분쯤 이곳에 머물다 차를 두고 떠났는데 이후에는 자전거를 훔쳐 타고 70대 집주인을 찾아가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인근에 자전거를 버리고 도망치다 저녁 7시 24분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범행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바꿔 탄 이유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 씨는 살인을 저지르고 추가 범행 전 이틀 동안 자수를 고민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차 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 중인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차 씨를 공개 수배했던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차 씨 신상 공개도 결정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얼굴 사진과 나이, 성명 등이 게시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자신을 유도왕이라고 내세우며 경찰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도 한판하자며 경찰에 덤벼들었지만 테이저건에 맞고 무기력하게 제압됐습니다. 사건 사고 양동훈 기자가 전합니다. 한 남성이 주먹을 들어올리며 출동한 경찰들을 위협합니다. 경찰의 몸을 붙잡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몸싸움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축 늘어진 남성이 끌려나와 연행됩니다. 지난달 6일 대전 둔산동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유도왕이라며 경찰관들에게 유도 한판 하자며 호기롭게 덤벼들었지만 테이저건에 곧장 제압당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캄캄한 집안에서 랜턴을 비추며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4층에 불이 나 60대 여성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에서는 1톤 화물차가 7에서 8m 정도 되는 비탈길을 굴러떨어져 뒤집혔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된 7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좁은 산길을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고 김혜빈 씨의 유족이 가해자 최연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 유족은 최근 최 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연좌제를 물으려는 게 아니라며 법에 규정된 보호 의무자로서 조현병과 정신질환을 앓던 최 씨를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자는 책임을 묻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6분쯤 제주시 모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실종 신고 접수 후 경찰이 수색 중 A 교사를 발견했고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교무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애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MBC가 고 오유한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MBC는 지난해 말 재계약을 미뤄온 기상캐스터 3명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재계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산청 하동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곳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올여름 산사태 가능성으로 2차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대형 산불로 경남 산청 하동 지역은 산림 3,397헥타르가 불타고 시설 13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상처는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 우려되는 건 산사태입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나무들이 죽어서 지금 집안이 약해진 상태인데 만약에 올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장마로 인해서 이 집안이 약해지면 산사태가 우려. 산불로 타버린 산림은 나뭇잎이 비를 막아주는 우산 효과와 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주는 말뚝 효과가 줄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경남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청과 하동은 산불 이후 산사태 위험 1등급 면적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시간당 72mm 넘는 이른바 극한호우가 내린다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우선 산사태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지 주변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산불 피해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목을 우선 긴급 제거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방등과 같은 사방구조물을 설치하여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예방과 대처, 주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타이완 총통의 취임 1주년 연설을 비난하던 중국 앵커가 낭독 사고를 냈습니다. 이른바 양국론을 반박하면서 조국 통일이라는 문구를 하필 양국이라고 잘못 읽은 겁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나선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대립을 대화로 대체하겠다면서도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재차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只要对等尊严，台湾很乐意跟中国进行交流合作。 중국 당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바뀔 수 없다며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전하던 관영 CCTV 앵커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낭독 사고를 냈습니다. 라이칭더의 양국론을 반박하면서 조국 통일이란 대목을 하필 양국이라고 잘못 읽은 겁니다. 更阻挠不了两国，更阻挡不了祖国终将统一，也必将统一的历史大势。 방송 사고 영상은 CCTV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매체들이 해당 화면을 캡처해 보도하면서 희대의 말실수로 박제돼 버렸습니다. 실수한 앵커의 안위를 걱정하며 권위주의 체제의 경직성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중국 스스로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한 셈이란 조롱도 담겼습니다. 中华民国是主权独立的国家，我们还是要呼吁中共务实面对中华民国客观存在的事实。 한편 라이 총통도 최근 인터뷰에서 양안 관계를 기업 인수합병에 비유했다가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오사카 박람회에서는 최근 벌레떼들이 행사장 곳곳을 뒤덮으며 관람객들이 혐오감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독가스 유출, 쉼터 부족 등과 함께 흥행의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행사장 목조 구조물 천장을 벌레들이 빼곡히 뒤덮었습니다. 바닥 곳곳에도 시커멓게 벌레들이 몰려 있습니다. 유스리카라는 곤충으로 모기를 닮았지만 흡혈은 하지 않고 하천, 하수구 등에서 번식합니다. 관람객들이 불편함과 불쾌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행사장 내 업주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もう非常に深刻ですよね。床にもたくさんいるので、それを踏んだりとかしてまた汚くなったりとかっていう状況ですかね。 박람회 측은 살충제를 뿌리며 벌레들을 제거하는 데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사카 박람회장은 쓰레기장을 매립한 인공섬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앞서 행사장 주변에서는 개막 전 메탄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ここは比較的出やすい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から、もうマンホール立ち入り禁止にしてマンホールの蓋をもう開けておくと。 이외에도 흡연 장소와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하고 줄 서지 않는 엑스포를 홍보한 것과 달리 인기 전시관은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오사카 박람회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안전에서 청결, 편의성 부문에서의 각종 악재는 흥행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그룹 BTS의 진이 미국 현지 시간 21일 MBC 방송의 인기 TV 프로그램 지미 펠런 쇼에 출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6달 만에 다시 출연한 진은 신보 에코 수록곡 무대를 선보인 데 이어서 진행자와 역할을 바꿔 즉석 진행에도 나섰습니다. 진은 다음 달에 진행하는 첫 단독 팬 콘서트 투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의 노래 실력을 기대해 주셔도 좋지만 얼굴을 가장 기대해 주면 좋겠다고 유쾌하게 답변했습니다. 북쪽에서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 때이른 여름 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이맘때 늦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17도, 대전 15도, 광주 17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흐린 날씨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요즘 여름을 맞아 자외선 차단제를 새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성분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물리적 차단 방식으로 정착성과 방수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을 하실 때 땀을 많이 흘려 지속력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옥시벤존이나 아보벤존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화학적 차단 방식인데요. 실내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적합하겠고 비누나 폼 클렌징에 잘 지워지기 때문에 자주 덧발라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저녁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해안과 중북부 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동쪽 지방 곳곳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